M&A의 타겟, 퍼미언의 단일 자산을 가진 중소형 회사들은 잠재적인 M&A 타겟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퍼미언이 미국을 대표하는 유전지대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오던 백켄이나 이글포드 유전에 비해서 송유관 용량이나 물, 모래 같은 시추에 필요한 서비스 인프라가 급격히 늘어나는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판매 가격에 디스카운트가 생기는 테이크어웨이 용량이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 프로젝트는 코로나 사태를 예상하지 못하고 2020년과 21년에 많이 확충되었는데 정작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여파로 생산량 상승이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 이제는 반대로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송유관 용량은 오버빌드 됐다고 할 정도로 업스트림과 미드스트림의 가불관계가 뒤바뀌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1시에 서비스 업체 베이커 휴즈에서 발표하는 시추 장비수 증감표를 보시면 퍼미언의 시추기 수가 다른 유전에 비해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중소형 오일샌드 업체인 ATH나 MEG가 인수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오일샌드의 특성상 회사 사이즈가 작고 생산량의 100%가 헤비 오일인데 자체적으로 생산량을 처리할 수 있는 정유소가 없다 보니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서 생산 단가를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가까운 캐나다 서부 항구를 이용해서 아시아의 초대형 정유소로 대량 수출할 수 있는 TMX 확장 공사가 연기되면서 기존 라인의 용량 한계로 아시아로 수출하기 위해서 미국 남부 수출 터미널까지 수송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용이나 시간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ATH는 현재 생산량 기준 100년, 그리고 MEG는 62년이라는 엄청난 P2 매장량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세계 석유 매장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던 시절에나 매장량 가치를 인정받았지 지금처럼 친환경 에너지가 미래의 대세인 상황에서 석유는 그저 더러운 사양 산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TH의 매장량이 100년이라고 해도 100년이 아니라 10년 뒤에도 석유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손익분기점이 유가 50불이 넘을 정도로 높은 편인 ATH의 매장량은 햇빛을 영영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땅속에서 아끼다 똥되기 전에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두 회사 다 개발을 빠르게 진행할 여유 자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회사에 인수되어서 규모의 경제로 손익분기점을 낮추고 자금과 기술력의 시너지를 일으키는 게 서로 윈윈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ATH는 3.2 빌리언 캐나다 달러의 세금 크레딧이 있고 MEG도 5.7 빌리언 캐나다 달러의 높은 세금풀이 있기 때문에 인수하는 대형 회사에서도 엄청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단지 ATH가 MEG보다 규모가 작고 상대적으로 더 싸게 보이기 때문에 인수될 가능성은 더 커 보입니다. MEG는 대주주가 중국의 CNOOC라는 점도 인수하는 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수 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CNQ, SU, IMO, CVE 같은 캐나다 대형 오일샌드 업체나 쉘 같은 해외 메이저 기업이 될 것 같은데 쉘은 퍼미언 자산 판매도 그렇고 북미 원유 지분을 줄이는 중인 것과 더불어 환경 문제 태클 때문에 어려워 보이고 CVE는 사실 자기 코가 석자라서 자금적인 여유가 없어 보이고 IMO는 엑소모빌의 자회사라 힘들어 보이고 결국 CNQ 아니면 SU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미국 천연가스 가격 예상과 주의점. 현재 미국 천연가스는 대부분 셰일가스 유전에서 생산되고 앞으로 그 비율은 계속 증가할 예정입니다. 최근 시추장치수 증가 추이를 보면 의외로 미국 천연가스의 메카라 불리는 북동부의 마셀러스나 유티카보다 남부 헤인즈빌 유전의 증가가 눈에 띕니다. 헤인즈빌은 생산량과 매장량에서 마셀러스와 퍼미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천연가스 유전으로 미국 전체 생산량의 13%를 담당하는 중이고 현재 생산량 최고 기록을 계속해서 갱신 중입니다. 헤인즈빌은 상대적으로 더 깊은 곳에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마셀러스 같은 다른 지역보다 생산 단가가 높아서 2012년 중반부터 2016년까지 생산량이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기술 발달과 제품 가격 안정으로 다시 상승하다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LNG 수출 터미널이 헤인즈빌과 가까운 남부에 몰려있다 보니 현재 미국 전체 천연가스 굴착기의 45%가 가동 중에 있을 정도로 요즘 가장 핫한 곳입니다. 참고로 한때 OBB가 CHK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던 유전지대였는데 2014년에 퍼미언과 이글퍼드 유전을 가장 비쌀 때 샀다가 사우디 치킨게임 시작으로 폭망하자 살아남기 위해서 2015년에 헐값에 팔아버렸습니다. OBB의 수많은 삽질 중에 하나라 명함도 못 내밀 정도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주가가 급등한 CRK나 SWN 역시 헤인즈빌의 주요 생산자입니다. 텔루리안도 헤인즈빌의 업스트림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셀러스 유티카 지역은 환경단체들의 반발로 인해 뉴욕주로 가는 대형 송유관 프로젝트들이 취소되었고 남부주와 LNG 수출 터미널
터미널로 향하던 마운틴밸리와 아틀란틱 코스트 파이프라인도 환경단체들의 법정 투쟁에 의해 차단되었습니다. 수출 터미널 역시 코브 포인트 LNG 터미널 한 군데이기 때문에 캐나다로의 수출 외에는 수출에 제약이 있습니다. 코브 포인트 수출 용량 역시 걸프 지역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아무튼 코로나가 터지고 2020년 말에 이 코브 포인트 LNG 수출 터미널의 지분을 사들여서 운영자가 된 워렌 버핏의 성견 지명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미국의 LNG 수출 터미널은 총 7개이고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건설 허가가 떨어진 곳은 많지만 대부분은 공사가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말만 많았던 텔루리안의 드리프트 우드 터미널은 마침내 3월 28일부터 기초작업 건설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의 7번째 수출 터미널인 캘커슈 패스를 완공한 비상장 회사 벤처 글로벌도 텔루리안의 드리프트 우드와 같은 지역인 루이지애나의 플래크 마인즈 LNG 터미널 건설을 시작하면서 베이크 휴즈에 주문했던 첫 트레인 조립을 시작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에너지 트랜스퍼는 최근 중국 ENN의 계열사와 20년간 LNG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이티의 레이크 찰스 LNG 프로젝트와 연계된 첫 번째 계약이었습니다. 이로써 이티의 프로젝트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동업하던 로열 더치 쉘이 발을 뗀 후 난항을 겪다가 단독 개발로 최종 투자 결정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대한 빨리 건설되더라도 첫 LNG 화물 인도는 빨라야 2026년 이후에 가능할 것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빚어진 탈러시아 천연가스 열풍으로 인해서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유럽이나 아시아 가격과 빠르게 가까워질 것을 기대하십니다. 특히 사양산업이라는 석유와 달리 천연가스는 석유와 친환경 에너지의 과도기를 잇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에너지원으로 앞으로 몇십 년은 성장 가능성이 크고 안전한 투자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가스 역시 현실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송유관이 아니라 선박으로 천연가스를 운송하려면 수출하는 쪽도 수입하는 쪽도 영하 126도로 냉각해서 드라이 가스를 액체로 응축하거나 다시 기화시키는 LNG 전용 터미널과 부대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터미널의 트레인 개수에 따라 용량 제한이 있고 새로운 터미널 건설이 최소 4년 이상 걸립니다. 최근 건설 중인 미국의 새 LNG 터미널 프로젝트는 2개뿐인데 그중 앞에서 말했듯이 캘커슈 패스는 건설을 완료하고 3월 1일에 첫 화물을 선적했으며 카타르와 엑손모빌의 합작으로 진행 중인 골든 패스는 2024년에나 가동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 아래 허가받은 프로젝트들이 최종 투자 결정을 거쳐서 올해 건설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기존 터미널 확장으로 인한 물량 증가 외에는 크게 용량 증가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생산지에서 수출 터미널로 연결하는 파이프라인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SRE의 기존 카메룬 터미널의 확장 프로젝트나 탄소 포집 프로젝트를 포함한 넥스트의 리오그란데 LNG 프로젝트는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FERC의 승인 허가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의 7개 LNG 터미널 대부분의 화물이 유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현재 수출량뿐만 아니라 천연가스는 생산량 역시 시기 대비 역대 최고치를 찍는 중인데 천연가스 생산량을 늘리는 것은 원유와 비교하면 시군죽 먹기로 쉬운 편입니다. 천연가스 생산량을 직접적으로 늘리지 않더라도 유가 상승과 함께 원유 생산량이 늘어나면 원유 생산 중에 부가물로 같이 나오는 천연가스 양 또한 자연스럽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천연가스는 오펙 같은 카르텔이 없고 비오펙 국가인 카타르를 제외하면 사우디 같은 중동의 오펙 회원국의 생산량 또한 크지 않습니다. 특히 LNG 같은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호주와 카타르 다음으로 3위였던 미국이 올해 1위로 올라설 예정인데 1위 미국과 2위 호주의 생산자들은 국영기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오펙처럼 카르텔이 원유 생산량을 조정해서 유가를 지지하듯이 천연가스 가격을 조정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전기 생산에 많이 쓰이는 천연가스 특성상 천연가스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친환경 에너지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유해자원으로 분류되었던 원자력의 수요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환경 문제로 은퇴를 준비 중이던 원자력 발전에 친환경 마크를 부여하면서 다시금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중이고 친환경 에너지 역시 천연가스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서 에너지 전환이 과도기를 거치지 않고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천연가스의 최대 소비국 중 하나이자 전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뒤늦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대도시를 전면 봉쇄하고 있고 최대 생산 국가인 러시아의 전쟁 장기화 여파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느추위와 미국이 역대급으로 LNG를 수출하고 있는 중이라 천연가스 재고량이 평균보다 20% 줄어있는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높은 천연가스 가격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연가스 가격
가격은 올해 들어 96%나 올랐고 거래량이 적어서 큰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내년 2월까지 7불대가 유지되고 2024년 2월 가격이 5불대일 정도로 장기 전망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장기간의 과소 투자와 코로나 극복으로 소비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석탄, 천연가스, 석유, 우라늄, 친환경 에너지 할 것 없이 모든 에너지원이 수요 공급에 따른 가격이 얽히면서 서로 경쟁하고 같이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시 해칭 손실 2022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흘러 4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빠르면 2주 뒤부터 대형 회사 위주로 1분기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여러 가지 이유로 방어적으로 해칭을 한 회사들이 많은데 러시아 전쟁 여파로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예상보다 빨리 올랐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대형 해칭 손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천연가스 생산량의 거의 대부분을 현재 가격보다 많이 낮은 2불대 중반에 해칭을 한 오비비를 예로 들면 캐나다 천연가스의 메카인 몬트니 생산 지분이 큰데 현재 캐나다 천연가스 재고량이 10년 평균에 비해 60%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AECO 캐나다 천연가스 가격이 캐나다 달러 6불 중반을 넘어섰고 미국 선물 가격 역시 이례적인 봄철 추위와 함께 2008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캐나다의 주요 업체들도 올 1분기 실적 발표 시 많은 해칭 손실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셰일가스가 아니고 전통적인 유전이라 생산 단가가 굉장히 싼 PEY 같은 경우는 잘못된 해칭 전략으로 매출의 20%가 넘는 손실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천연가스 업체 BIR이나 저번 시간에 클리어워터 유전 업체로 소개해드린 HWX 같은 경우는 해칭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제 영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해칭이고 제품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해칭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보유하고 있는 시총이 겨우 40밀리언 캐나다 달러밖에 되지 않는 초소형 캐나다 업체 ROK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이 회사의 설립자이자 경영진들은 과거에도 4번이나 회사를 설립하고 키운 후 비싸게 파는 장사를 해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ROK 역시 최근 증자와 장기 채권을 통해서 회사 규모에 비해 상당히 큰 자산을 WCP로부터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자산 인수 발표와 함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올해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생산량의 75%를 2년 동안 해칭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유는 2년 평균 WTI 유가 배럴당 93.61불에 천연가스는 4.09불에 스왑으로 해칭했습니다. 올해만 놓고 보면 현재 유가와 비슷한 배럴당 104.42불에 스왑되어 있는데 앞으로 유가가 더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2년에 걸쳐 비교적 상당히 높은 가격에 해칭을 했기 때문에 현재 발행한 65밀리언 캐나다 달러 규모의 채권을 앞으로 3년 정도면 다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ROK의 P2 매장량은 현재 생산량 기준 약 12년 정도이고 올해 예상 FCF 수익률은 BNE, VET 다음으로 좋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주요 수치에서도 캐나다 주요 소형 업체들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상황입니다. 회사가 너무 작고 거래량이 쥐꼬리만 해서 주가 변동은 예상하기 힘들지만 생산량의 75%를 특정 가격에 수합했기 때문에 경영진이나 채무자나 투자자들에게 앞으로 2년 동안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을 보장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굉장히 특이한 점은 리튬 광산에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인데 어차피 경영진들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어떻게든 회사의 가치를 키워서 또 팔아먹을 거라서 장기적으로 보고 접근할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해칭은 나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한다면 예상할 수 있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툴입니다. OBB 역시 올 1분기는 회계상의 해칭 손실 때문에 갭 수치는 말아먹겠지만 코로나 위기 때는 그 해칭 덕분에 더 빨리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칭은 1, 2년적인 단기적인 툴이고 제품 가격 전망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당장 해칭 손실이 크게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그만큼 내려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바이든의 연방 토지 임대 재개. 미국 휘발유 가격이 바이든 취임 이후 70% 상승하면서 본인의 선거 공약을 깨고 다음 주부터 석유 시출을 위한 임대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대 규모가 현재 면적의 20% 정도로 많이 축소되었고 기업이 시추에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가 기존 12.5% 정도에서 18.75%로 약 50% 정도 증가하면서 반쪽짜리 재개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방 토지에 대한 새로운 시추로 추가 공급이 발생하고 궁극적으로 중간 선거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휘발유와 디젤 비용이 낮아지기까지는 최소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2020년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바이든은 연방 땅에서 석유 및 가스 시출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했는데 이러한 정책 변화가 환경단체들의 큰 반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 전략적 비축류 SPR에서
정부에서 하루 100만 배럴의 원유를 반출하기로 결정을 내린 이후 연방 토지 임대 재개까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는 휘발유 값을 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하는 중인데 장기적으로 큰 실효가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석유는 세계 경제의 피와도 같은 존재이고 개인적으로 WTI 유가가 150불 레벨에 근접한다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경기 침체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가가 100불 정도 선에서 유지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당장 유가 상승에 베팅한 게 아니라 석유 회사들 주가에 투자했기 때문에 급격한 생산량 증가나 장기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경기 침체를 막는 선에서 유가가 높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